제 친구는 시댁에서 20억짜리 아파트 해줬다는데 쪽팔리게 빌라가 뭐예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부동산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급기야 분을 이기지 못한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강타했죠. 짝! 그 순간 펄펄 끓던 모성애는 싸늘하게 식어 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얼해진 뺨을 만지며 차갑게 미소 지으며 다짐했죠. 내 뺨 한 대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게 해주겠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2이 된 김선옥이라고 해요. 재래시장 한 구석에서 닭강정 가게를 하며 30년을 꼬박 기름 냄새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제 열 손가락에는 훈장처럼 화상 자국이 덕지덕지 앉았지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흐뭇해하며 굳은 일마다 않고 살아왔는데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오늘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평생 닭 튀겨 모은 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기가 막힌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날은 아들 내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뜨거운 기름 앞에서 땀 흘려 모은 돈 5억 원 중 잔금 4억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가방 깊숙이 챙겨 넣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 문을 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 안에는 아들 영호와 며느리 민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더니 검지와 엄지로 코를 틀어막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오늘은 중요한 날인데 옷 좀 갈아입지 그러셨어요. 옷에서 닭전내가 진동을 해서 새집 벽지의 냄새가 다 배 것 같아요. 민지가 코앞에서 손바닥을 휘휘 내저으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잔금 치러준다고 아침 새벽부터 가게 문 열고 닭 손질해 놓고 오느라 샤워할 틈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그렇게까지 면박을 줄 필요가 있나 싶어 서운함이 밀려왔죠. 미안하다. 오늘 잔금 치른다고 새벽부터 주문 물량 맞춰놓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어. 옷 갈아입을 새가 없었구나. 제가 무안함을 감추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민지는 들은 채도 않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정말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제 친구들은 시댁에서 강남 아파트 척척 사준다는데 저는 겨우 빌라 전세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더라고요. 제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획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사장님이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며 우리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아유 세댁, 그래도 요즘 같은 불경기의 시어머님이 5억짜리 전세를 해주시는 건 아주 훌륭한 조건입니다. 복 받은 거예요. 중개인이 무거워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나쁘지 않긴 뭐가 안 나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은 이번에 시댁에서 결혼 선물로 20억짜리 한강뷰 아파트를 사줬대요. 그것도 공동 명의도 아니고 며느리 단독 명의로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민지가 중개인을 향해 눈을 흘기며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답답해졌어요. 민지야, 우리 형편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지 않니? 이 신축 빌라 잔금도 이 엄마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닭똥 냄새, 기름 냄새 맡아가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돈이다. 제가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타일렀습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악착같이 버신 거 다 아는데
좀 더 쓰시지 그랬어요? 결혼식도 그 좁아터진 예식장에서 하게 만들어서 친구들 보기 민망하고 저만 바보 된 것 같아서 화나 죽겠다고요. 민지가 참았던 분통을 터뜨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영호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영호야,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네 처 말버릇이 저 모양인데? 제가 답답한 마음에 아들을 쳐다보며 다그쳤습니다. 엄마, 민지가 요즘 이사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영호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비겁한 태도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지야, 네가 감사할 줄은 몰라도 어른한테 이렇게까지 막대먹게 구는 건 아니지 않니? 내가 너희한테 빚을 졌니? 뭘 잘못했니? 집 해주고 욕먹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제가 더는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독사처럼 싸늘하게 변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잘못이요? 어머님이 뭘 잘못했냐고요? 민지가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인생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짝! 민지의 손바닥이 제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귀 고막이 터질 듯 멍멍했고 뺨에서는 불이 난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확 퍼졌어요. 시끌벅적하던 부동산 사무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중개인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아들 영호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돈 좀 쥐어준다고 유세 떠는 꼴, 이제 더는 못 봐주겠어요. 냄새나는 닭집 아줌마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민지가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쥐고 민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영호는 자기 아내의 팔을 잡아 말리기는커녕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영호야, 너 진짜 이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냐? 제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지도 지금 너무 흥분해서 실수한 거니까. 영호가 제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 가슴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던 모성애가 싸늘하게 식어 제가 되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든 통장을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어요. 사장님, 제가 중개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중개인이 당황해서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계약 파기합니다. 없던 일로 하세요. 제가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민지와 영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해. 민지가 실수했어. 아니,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영호가 기겁을 하고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계약을 파기하시면 넣으신 계약금 5천만 원은 한 푼도 못 돌려받으십니다. 위약금으로 다 날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개인이 안타까워하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5천만 원이요? 내 자존심 값이 겨우 5천만 원보다 싸구려인 줄 아세요? 내 뺨 한 대 값이 5천만 원이면 싸게 먹힌 겁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민지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제 치마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반성이나 진심 따위는 없었어요. 오직 눈앞에서 날아갈 집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천박한 욕심만 가득 차 있었죠. 너희가 살 집은 이제 없다. 밖에 대기 중인 이삿짐 트럭 당장 돌려보내고 내 눈앞에서 꺼져. 제가 매몰차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영호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지원해 준 것들 오늘부로 싹 다 회수한다. 카드도 차도 이제 너희 거 아니니까 두고 가. 민지와 영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울부짖는 그들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부동산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나오자마자 곧장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영호 주려고 꼬박꼬박 부어줬던 연금, 보험과 주택 청약 통장을 모조리 해지해버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라서 몇 번이나 재차 확인을 요청했지만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은행 문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영호에게서 계속 전화벨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전원 버튼을 눌러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차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제 얼굴을 비춰봤어요. 뺨에는 아직도 민지의 5손가락 자국이 시뻘겋게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끈거리는 그 자국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늘 허공으로 날려버린 5천만 원은 자식 농사 실패한 제 인생의 값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수업료치고는 뼈가 깎이게 비싼 값을 치렀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 인생 찾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닭을 튀기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고소한 닭 튀겨지는 냄새가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일 때문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가게 마감을 하며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집 생선가게 박 사장이 제 눈치를 살피며 가게로 슥 들어오더군요. 김 사장, 혹시 영호 봤어? 아까 보니까 이삿짐을 잔뜩 싸들고 시장 뒤쪽 으슥한 골목으로 가던데 무슨 일 있나?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박 사장이 슬쩍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탁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몰라요. 그 자식 일은 이제 내 알 바 아니에요. 살든가 말든가 신경 끈 지 오래입니다.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박 사장은 머쓱한지 헛기침을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진 맘을 먹어도 어미인지라 마음 한구석이 가시 박힌 듯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시장 뒤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제 명의로 된 아주 낡고 허름한 창고가 있는 곳이었는데 평소에 달깡정, 박스나 쌓아두던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창고였죠. 아니나 다를까 창고 앞에는 정리되지 않은 이삿짐 보따리들이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창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어떻게 살아? 곰팡이 냄새 좀 봐. 숨이 막혀서 토할 것 같다고. 민지가 시커멓게 곰팡이 핀 벽을 보며 귀청이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일단 며칠만 참아보자. 내가 어떻게든 나가서 돈 벌어올게. 영호가 죄인처럼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달래고 있더군요. 돈? 무슨 돈? 너 가진 기술도 없고 쥐뿔도 없잖아. 당장 나가서 돈 구해와. 나 여기서 하루도 못 살아.
민지가 악을 쓰며 영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저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온 저는 지체 없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선욱인데요. 시장 뒤편 제 창고 있잖아요. 거기 인터넷하고 도시가스 지금 당장 끊어주세요. 전기하고 수돗물만 딱 남기고요. 제가 수화기에 대고 차갑게 주문했습니다. 네, 사장님, 거기 지금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 같던데요? 겨울에 난방 끊으면 큰일 날 텐데. 제 소유 건물이고 제 맘입니다. 끊어주세요. 제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기름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닭을 튀기고 있는데 딸랑하고 문이 열리더니 영우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못 씻었는지 꼬질꼬질한 몰골에 눈은 퀭하게 들어가서 마치 노숙자 꼴을 하고 있더군요. 엄마. 영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듣기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누구세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끓는 기름에서 닭을 건져 올리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나야, 제발 쌀이라도 좀 사게 돈 좀 줘. 민지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굶고 있어. 이러다 사람 죽겠어. 영호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와 애원했습니다. 굶으면 죽나? 정 배고프면 시장 바닥에 떨어진 배춧잎이라도 주워 먹으라고 해. 사지 멀쩡한 놈들이 어디 와서 구걸질이야. 제가 뜰채를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딱 2만 원만, 라면이라도 사 먹게, 2만 원만 줘. 영호가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저는 펄펄 끓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뜰채를 영호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거 보이지? 이 펄펄 끓는 기름 튀는 거 안 보여?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네 얼굴에 확 끼얹어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제가 뜰채를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영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더니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제가 도망가는 영호의 등 뒤에 대고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는데 제 휴대폰이 발작하듯 웅웅거리며 울려댔습니다. 민지가 보낸 저주 섞인 문자들이었습니다. 자식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천벌 받을 거야. 우리 굶어 죽으면 다 당신 책임이야. 저는 문자를 미련 없이 삭제한 뒤 민지와 영호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창고 근처 CCTV를 통해 영호와 민지가 한겨울 냉골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시장에는 영호가 인력사무소에서 2시간 만에 도망쳐왔다느니 며느리가 쓰레기통을 뒤진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두 사람이 상인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가 찬물에 씻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이걸 진짜 어떻게 먹어? 흙이 그대로 씹히잖아. 민지가 서러움에 받쳐 울먹였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저들은 평생 정신 못 차릴 게 뻔했으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오후 갑자기 가게 밖이 시끌벅적해지더니 낯선 사람들이 몰려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임신부 내쫓는 악덕 시어머니 규탄한다. 돈에 미쳐 며느리와 손주를 길바닥에 내앉힌 몰상식한 노인네는 물러가라.
저는 너무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김선옥 맞죠? 며느리 임신한 거 알면서도 엄동설 안에 쫓아낸 거 맞잖아요. 한 젊은 여자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임신이라니요? 제가 변명하려는 순간 퍽 소리와 함께 날계란이 가게 유리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끈적한 노른자가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며 저는 공포감에 휩싸여 가게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부터 가게 매출은 바닥을 쳤고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지가 지역 맘카페에 제가 임신한 며느리를 학대해서 내쫓았다는 온갖 거짓말과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저를 죽이려니라며 욕하는 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죠.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이미 여론은 민지의 편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입구에는 텐트가 쳐졌습니다. 민지는 그 안에서 담요를 쓰고 단식 투쟁 중이라는 팻말을 건 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저는 뱃속의 아기를 위해 버티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돌려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민지가 거짓 눈물을 흘리면 영호가 옆에서 죄인처럼 절을 하는 역겨운 연극이 계속되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0원이었고 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지금이라도 합의금 10억 딱 입금하시면 제가 조용히 글 내리고 방송 접을게요. 안 그러면 어머님 가게랑 인생, 제가 아주 작사를 내버릴 거예요. 선택하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저 파렴치한 것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는 쥐 죽은 듯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으니 닭을 튀길 이유도 없었고 기름 솥은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셔터 안쪽에서 홀로 앉아 미지근한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어요. 쓰디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제 속의 울분과 화병을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였죠. 똑똑똑.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박 실장입니다.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귀에 익은 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뒷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 실장이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는 40대 중반의 전직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시장 근처에서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 오랜 단골 손님이었죠. 사장님, 가게 문 닫았다는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 사장님 표 닭강정 없으면 손 떨리는 거 아시잖아요. 박 실장이 너스레를 떨며 들어왔지만 저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장사가 통 안 돼서 닭 튀길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힘없이 말하자 박 실장은 의자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드님 내외 때문이죠? 시장 바닥에 소문 쫙 퍼졌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쫓아냈다고요. 사장님, 그런 분 아닌 거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사람들이 참 야박하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소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며느리 사진 가지고 계세요? 아주 잘 나온 거로요. 사진은 갑자기 왜요? 제가 의아해하며 휴대폰 앨범을 뒤적거려 결혼식 날 찍은 민지의 독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박 실장은 한참 동안 확대해서 들여다보더니 혀를 쫓듯 찼습니다. 이 여자 낯이 익어요. 아주 많이요. 제가 형사 그만두기 직전에 강남 유흥가 기획수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단속 걸렸던 업소 에이스랑 얼굴이 너무 똑같아요. 점 위치까지요. 박 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데서 일했다고요? 확실한 건 알아봐야겠지만 제 촉이 그래요. 사장님, 며느리 인적 사항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한번 제대로 파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박 실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 실장님이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발 낱낱이 밝혀주세요. 박 실장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피를 말리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오직 박 실장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어둠이 깔릴 무렵 뒷문이 벌컥 열리며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와 검은색 USB 하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전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일단 좀 앉으세요. 충격받지 마시고 보셔야 합니다. 박 실장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박 실장이 꺼내놓은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가슴이 훤히 드러난 야한 홀복을 입은 여자가 요염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건 분명 제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민지란 말이에요? 네, 강남 템프로에서 일할 때 프로필 사진입니다. 예명은 지희였고요. 업계에서는 꽤 유명했습니다. 박 실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서류는 대부업체에서 발행한 채무 기록증이었습니다. 빚이 자그마치 3억 5천만 원입니다. 사채, 일수, 카드깡까지 안 쓴 게 없어요. 빚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설명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억 5천이라니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다 쓴 걸까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건 지방의 한 보육원에서 발급된 위탁 아동 기록서였습니다. 민지가 5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빠는 같이 동거하던 건달이었고요. 그 남자가 감옥 가면서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버리고 본인은 서울로 올라와서 화류계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박 실장의 말은 하나하나가 폭탄처럼 터져 제 머릿속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혼모의 술집 여자, 그리고 감당 못할 빚까지. 박 실장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제가 손을 덜덜 떨며 묻자 박 실장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민지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언니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박 실장이 파일을 재생하자 지지직거리는 소음 뒤에 민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그 늙은이가 전세 계약만 해주면 게임 끝이야. 분명 민지의 목소리였지만 말투는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너 진짜 괜찮겠어? 그러다 들통나면 쇠고랑 찬다. 안 들통나. 내가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입주하자마자 전세담보대출 풀로 땡길 거야. 5억짜리 전세면 대출 빵빵하게 나오니까 그거 받아서 빚 갚고
남은 돈 들고 바로 튈 거야. 민지가 깔깔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네 남편은 어쩌고? 아휴, 걔는 그냥 바보 천치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나만 믿고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니까 이용해 먹기 딱 좋지. 민지의 냉소적이고 사악한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민지는 철저하게 신분 세탁을 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순진한 영호 씨를 먹잇감으로 삼아 작정하고 접근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박 실장이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로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혼인 취소 소송 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니까요. 그리고 사기 미수죄, 업무 방해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콩밥 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실장이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민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더 잔인하게 밟아줘야 했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사채업자들이 민지를 찾고 있다고 했죠? 네, 돈 떼먹고 도망가서 눈에 불을 켜고 쫓고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난리라고 하더군요. 박 실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쪽의 정보를 살짝 흘려주세요. 이민지가 지금 시장통 뒷골목 반지하 창고에 숨어 있다고요.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지갑을 열어 남은 현금을 모조리 꺼내 박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추가 활동비예요. 민지가 도망 못 가게 감시해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사장님 편에서 돕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유능하다는 변호사도 만나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확답을 받았고 제 재산을 보호할 신탁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세상과의 연락을 끊고 오직 복수만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는 민지가 시어머니가 찔려서 도망갔다며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고 댓글들은 저를 욕하는 말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캡처해 증거로 남겼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영호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민지가 엄마 용서해 준대. 지금이라도 돈 가지고 와서 사과하면 다 용서해 준대. 제발 엄마. 영호의 찌질하고 한심한 목소리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해? 미친년 놈들. 저는 거울을 보며 민지에게 맞았던 뺨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시퍼렇던 멍은 이미 사라졌지만 제 영혼에 새겨진 수치심과 모멸감은 더욱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아들 뒷바라지에 목매던 순박한 닭집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냉혹한 심판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죠. 김선옥, 이제 끝장을 보자. 피눈물이 뭔지 보여주마. 그때 박 실장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정보 확실하게 흘렸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움직일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문자를 읽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정확히 일주일 뒤가 영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축복받은 날을 그들이 파멸하는 날로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발하고 그들의 가짜 인생이 산산조각 날 그날을 위해 저는
파일에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화려한 무대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게라는 좁은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복수 준비에만 몰두하다 보니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아무리 철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러다간 제풀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아 잠시 숨을 돌릴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그림이라곤 그려본 적도 없지만 왠지 수채화라는 단어가 주는 맑은 느낌이 좋아 덜컥 신청했죠. 첫 수업날 쭈뼛거리며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자리 잡고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들 저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고 곱게 늙으신 분들이라 저는 슬그머니 구석자리로 가려다가 한 노부인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옷차림이 얼마나 우아하고 기품 있던지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모님 같았어요. 은발이 섞인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여기 빈자리예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노부인이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엉겁결에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해서 여전히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옷에서 닭튀김 냄새가 날까봐 신경이 쓰여 몸이 자꾸 움츠러들더군요. 문화센터는 처음 오시는 건가 봐요? 노부인이 눈웃음을 지으며 친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평생 일만 하다가 오늘이 첫날이에요. 제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강명자라고 해요. 편하게 강여사라고 부르세요. 강여사가 먼저 고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김선옥입니다. 저는 제 거친 손을 내밀기가 망설여져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강 여사는 제 투박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불쾌한 기색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이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강 여사가 차 한 잔 마시고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 따라간 백화점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선옥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손을 보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닭강정집을 해요. 30년 됐습니다. 제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대단하시네요. 30년이라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강 여사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에게 존경스럽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아니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제가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고 싶으면 털어놓으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잖아요. 강 여사가 다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물 터지듯 입을 열었어요. 강 여사는 중간에 말 한마디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제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옥 씨, 강 여사가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 손 좀 보세요. 이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위대한 어머니의 손이에요. 30년 동안 자식 위에 땀 흘려 일한 훈장 같은 손이잖아요. 강 여사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 인생은 없었어요. 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옥 씨 자신을 생각하세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 김선옥이라는 여자로 사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강 여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닭 튀기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보세요. 저도 자식 셋 낳아 키웠어요.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아요. 자식들한테 기대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강 여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 여사의 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흔들림 없이 당당한 그 눈빛이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부럽고 빛나 보였습니다. 선옥 씨, 저랑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일어나세요. 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네, 어디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일단 따라오세요. 변신이 필요해요. 강 여사가 소녀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강 여사는 저를 백화점 내에 있는 고급 뷰티숍으로 데려갔어요. 원장님, 이분 머리 좀 손봐주세요. 제일 세련되고 예쁘게 아주 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강 여사가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돈 아까워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옥 씨, 제 선물이에요. 거절하면 저 삐칠 거예요. 받아주세요. 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넘게 고수해온 뽀글거리는 파마머리가 거울에 비쳤습니다. 촌스럽고 억척스러운 시장 아줌마가 거기 앉아 있었죠. 고급스러운 보브컷으로 해드릴게요. 믿고 맡기세요. 디자이너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가 들리고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30년의 고단했던 시간이 머리카락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고 세련된 보브컷에 드라이까지 하니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고 귀티가 났습니다. 우와, 어머님 완전 딴 사람 되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디자이너가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제가 믿기지 않아 거울 속 제 얼굴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훨씬 예쁘고 젊어 보이시죠? 강 여사가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음 코스는 명품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저를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명품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데는 난생 처음이에요. 가격표 좀 보세요. 너무 비싸요. 제가 가격표를 보고 기겁을 하며 주눅이 들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옥 씨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런 옷 입을 자격 충분하고도 남아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강 여사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직원이 제 체형에 맞는 고급스러운 정장과 코트를 가져왔어요. 제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직원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핏이 너무 좋으세요. 맞춤 옷처럼 딱 맞네요. 직원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시장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도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죠. 이거 다 살게요. 포장해 주세요. 제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옥 씨 결정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강 여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네. 이제 저를 위해 돈 쓸 거예요.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 이제야 알겠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고
낡은 시장 옷들을 꺼냈습니다. 기름 냄새가 찌들어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빠지지 않던 옷들이었죠. 저는 미련 없이 그 옷들을 전부 헌 옷수거함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과거에 찌질했던 저를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영호 장가 보낼 때 혼수라도 보태주려고 10년 동안 꼬박꼬박 부었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손에 들어왔어요. 고객님, 큰 돈 찾으시네요. 차라도 구매하시나 봐요? 은행원이 돈을 세며 물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차 한 대 사려고요.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곧장 자동차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전시장에는 번쩍거리는 차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차를 찾으세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튼튼하고 잘 나가는 모델로요. 제가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한 곳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가죽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착 감기는 느낌이 푹신하고 부드러웠어요. 핸들을 잡으니 묵직한 게 튀김기 손잡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립감이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바로 출고되나요? 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직원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명란에 꾹꾹 눌러 이름을 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에 땀이 났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강 여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옥 씨, 이것 좀 봐요. 강 여사가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팸플릿을 꺼내 건넸습니다. 도시명 최고급 실버타운 안내서였어요. 실버타운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예약한 곳이에요. 시설도 호텔급이고 의료 서비스도 완벽해요. 선옥 씨도 혼자 계시기 적적하면 한번 보실래요? 강 여사가 권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데는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옥 씨도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같이 가서 구경이나 해요. 강 여사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강 여사와 함께 실버타운 투어를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호텔 같은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어서 오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사우나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식당은 호텔 뷔페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메뉴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객실도 보여드릴게요. 직원이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에는 최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강 여사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꿈만 같아요. 제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비좁고 기름 냄새나는 가게 주방과 낡은 집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입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보증금 5억 원에 월 관리비 100만 원입니다. 식사, 청소, 세탁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5억 원. 영호와 민지가 그토록 탐내던 제 피와 땀이 서린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보증금 일시불로 낼게요. 지금 당장 계약할 수 있나요? 제가 지체 없이 말했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VIP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5억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하고 짜릿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축하해요, 선옥 씨. 이제 우리 이웃이네요. 강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축하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강 여사님 덕분이에요. 강 여사님 아니었으면 저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지긋지긋한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영우와 민지가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저는 이곳에서 여왕처럼 우아하게 살 거예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새 차가 나왔어요.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대리점에서 인도받은 날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제 몸을 부드럽게 감쌌고 갓 출고된 새 차 특유의 냄새가 향수처럼 코끝을 스쳤죠.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부드럽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핸들을 꽉 잡고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꼬불꼬불한 시장 골목길에 제 차가 육중하게 들어서자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저 차 누구 거야? 번쩍번쩍하네. 저 좋은 차가 이 좁은 데를 왜 들어와?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창문을 반쯤 내린 채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지하 창고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창고에 깨진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엔 예상대로 영우와 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놓여 있었는데 보아하니 라면을 끓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젓가락으로 라면을 듬뿍 건져 올리자 영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야, 내가 먼저 집었어. 건들지 마. 민지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좀 먹자. 밥만 줘. 영우가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헛웃음을 지었어요. 예전에 제가 튀겨준 달걀살도 대충 발라먹던 아이들이 지금은 라면 한 그릇을 놓고 짐승처럼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경적을 짧게 울렸습니다. 빵! 날카로운 경적 소리에 영우와 민지가 화들짝 놀라 창문 밖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엄마! 영우가 입을 떡 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확인하고는 과감하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힘차게 앞으로 튀어나가며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을 시원하게 튀겼습니다. 흙탕물이 창고 벽과 창문에 튀어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해 보니 영우와 민지가 창문에 매달려 멀어지는 제 차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악, 부러움,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그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희열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명품 정장에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반짝이는 구두도 새로 꺼내 신었죠. 마지막으로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전신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시장 닭집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성공한 사업가 같은 여자가 서 있었죠. 저는 당당하게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영우와 민지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시장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영우가 제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도 따라 일어서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지의 눈동자가 제 명품 가방, 구두, 코트에 꽂힐 때마다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욕망과 질투로 이글거리는 그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영우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로또라도 됐냐고 묻고 싶은 거냐? 제가 여유롭게 웃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영우가 넋을 잃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 쫓아내고 나니까 돈이 굳더라. 쓸 데가 없어서 좀 써봤어. 어때? 잘 어울리니? 제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민지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다급하게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지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애원했습니다. 기회? 무슨 기회?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세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저희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세금이라. 저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를 꺼내 민지 눈앞에 보란 듯이 펼쳐 보였죠.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최고급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으로 말이야. 보이니? 5억 원. 제가 계약서의 금액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뭐라고요? 민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5억 전부 제 노후 자금으로 썼다고. 너희 줄 돈은 10원짜리 하나도 안 남았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계약서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야? 영우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왜 물어? 사지 멀쩡한 놈들이. 제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그 돈은 저희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민지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약속? 내가 언제 약속했어? 계약서라도 썼니? 증거 있어? 제가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말로 하셨잖아요. 전세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민지가 억울해 죽겠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해주려고 했지. 근데 네가 내 뺨을 때렸잖아. 그 순간 계약은 파기된 거야. 위약금은 네 뺨 한 대로 퉁친 거고.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영우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이라도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 영우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먹다 남은 닭뼈다귀 하나도 없다. 명심해라. 제가 매몰차게 다리를 빼내며 못을 박았습니다. 영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고 민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벌레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제 가게 앞에서 영업 방해하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와주세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영우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신고하지. 내 건물 앞에서 난동 부리는데 가만히 있어? 법대로 하자며. 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습니다. 곧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가게 앞에서 계속 시비를 걸고 협박을 해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요. 제가 겁에 질린 척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저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영호가 경찰관에게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두 분, 일단 나가주시죠. 영업 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영호와 민지를 끌어냈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라고요. 민지가 발악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 입주를 앞두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짐을 싸는데 현관 우편함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법원에서 온 등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소장이 들어 있었어요.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 피고 김선옥은 원고 박영호에게 구두로 5억 원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5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주지도 않은 돈을 빚으라고 우기며 소송까지 걸다니 민지가 법을 악용해 저를 끝까지 괴롭히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사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지금 당장 통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안 그래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어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예상했던 거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지가 지금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고 있어요. 불법 브로커 통해서 가짜 병원 진단서를 만들고 있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네. 아기를 볼모로 여론을 뒤집고 판사한테 감성팔이하려는 수작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사장님 재산 바로 가압류걸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박 실장의 설명에 저는 뒷목이 뻐근해지며 혈압이 올랐습니다. 완벽하게 끝났다고, 이제 내 인생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질긴 악연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고 저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약통을 찾아 혈압약을 꺼내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 떨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 실장이 제 침묵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신 차려야죠. 박 실장님, 우리가 준비한 거 계획대로 진행해요. 더 이상 봐주지 않겠어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비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다가올 마지막 폭풍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전쟁, 제 인생을 건 최후의 승부가 될 테니까요.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입주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실버타운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과거는 백미러 뒤로 흘려보내고 온전히 저만을 위한 화려한 인생 이막이 시작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야속한 운명은 저를 그리 쉽게 놔두지 않으려나 봅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실버타운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차 차단기 앞에 두 남녀가 거적대기를 깔고 드러누워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세상에 영호와 민지였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저기 저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좀 보세요. 임신한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쫓고 혼자 호의호식하러 도망갑니다. 민지가 저를 보자마자 배를 부여잡고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배는 남산만큼 불룩하게 솟아 있었는데 복대를 칭칭 감은 건지 아주 그럴싸해 보이더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키세요. 경비원이 당황해서 달려와 제지하려 했지만 민지는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어머, 내 배에 손대지 마세요. 저 유산하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민지가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자 경비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차 문을 벌컥 열고 내렸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창피하지도 않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는 그렇다 쳐도 뱃속의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민지가 바닥을 구르며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연기가 어찌나 실감 나던지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저 여자 임신 안 했어요. 저거 다 가짜라고요. 제가 경비원과 사람들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며느리 배가 저렇게 남산만한데 거짓말이라뇨?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장 저 배를 들추어 보여줄 수도 없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일단 로비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입구 막으시면 다른 분들 통행에 방해됩니다. 경비원이 난처해하며 민지와 영호를 로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에 씩씩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에는 이미 많은 입주민이 모여 있었는데 민지는 아예 대리석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버리더군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임신 5개월입니다. 입덧하느라 물 한 모금도 못 넘기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만삭인 며느리를 한겨울에 길거리에 내쫓았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민지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할머니가 인상하고는 다르게 독하네. 어떻게 핏줄을 내칠 수가 있어? 입주민들이 혀를 차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뱃속의 손주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영호까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빌며 거들었습니다. 이것들아, 거짓말 좀 그만해. 어디서 되먹지 못한 연극질이야. 전현 뱃속에 든 건 아기가 아니라 손뭉치라고요.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말하는 것 좀 봐. 피도 눈물도 없네. 임신부한테 손뭉치라니 천벌 받을 소리를 하네. 모두가 저를 끔찍한 마녀 보듯 쳐다보고 있었죠. 김선옥 씨, 입주 첫날부터 이런 불미스러운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저희 타운 품격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관리 직원이 다가와 난색을 표하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니에요, 제발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것들이 사기꾼이라고요. 제가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애원했지만 이미 여론은 민지 편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고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손님? 김선옥 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급하게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쓰러지셨어. 누가 119 좀 불러요. 빨리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져 갔고 제 의식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팔에 꽂힌 링거 주사 바늘이 이곳이 병원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주위를 둘러봤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인터넷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클릭해보니
민지가 찍은 영상이 메인 화면에 올라와 있더군요. 제목은 만삭 임신부를 벌인 악마 같은 시어머니의 실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지는 불룩한 배를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짐짝 취급하며 쫓아냈어요. 뱃속의 아기가 배고파서 발길질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요. 수천 개의 악플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영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들어? 괜찮아? 영우가 걱정하는 척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썩 꺼져. 제가 쉰 목소리로 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어 쇳소리만 났습니다. 영우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힘 빼지 말고 우리 좋게 합의하자. 민지가 소송 취하해준대. 딱 3억만 줘. 그럼 깔끔하게 끝내줄게. 뭐라고? 3억? 네가 제정신이냐? 제가 기가 막혀서 쳐다보자 영우가 표정을 싹 바꾸며 협박했습니다. 민지가 아까 엄마 쓰러질 때 충격받아서 유산기가 있대. 진단서 끊어서 엄마 고소할 거야. 합의금 안 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계속할 거고 엄마 가게랑 실버타운 보증금까지 싹 다 날리게 될 수 있어. 이 천하의 불효자식. 저는 손에 잡히는 거라도 있으면 던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건물에 이미 가압류 걸어뒀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엄마 꼼짝도 못한대. 영우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가압류? 내 건물에? 응. 3억 안 내놓으면 건물 경매 넘어가고 엄마는 빈털털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이틀 줄게. 영우는 냉소적인 미소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았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모든 재산을 뺏기고 비참하게 죽을 판이었습니다. 서러움에 북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다 보니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악랄한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젖은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죽더라도 내 돈, 내 명예 다 찾고 죽어야지. 이대론 억울해서 눈도 못 감는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고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보고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박 실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당장 작전 시작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제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박 실장이 비장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강 여사님 차례였습니다. 선옥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강 여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여사님,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강 여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 뒤 박 실장과 강 여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세주를 만난 듯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장님, 박 실장이 달려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옥 씨,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괜찮아요? 강 여사가 안타까워하며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두 분 오셨으니 힘이 납니다. 제가 링거줄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결정적인 증거 확보했습니다. 박 실장이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죠? 민지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임산부 체험용 실리콘 벨을 구매한 내역서입니다. 배송지 주소도 반지하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박 실장이 의기양양하게 설명했어요. 정말요? 이걸 찾아냈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네. 이걸로 임신 사기극은 끝났습니다. 박 실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 로펌 변호인단을 꾸려왔어요. 무고죄, 명예훼손, 공갈 미수죄까지 싹 다 걸어서 아주 콩밥을 먹여줄 거예요. 선옥 씨 재산 가압류도 바로 취소시킬 수 있고요. 강 여사가 든든하게 거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끝장낼 시간이에요. 박 실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강 여사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네, 반드시 파멸시킬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팔에 꽂혀 있던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살점이 뜯겨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장문을 열고 제가 입고 왔던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갈 거예요. 최후의 전쟁터로요. 다들 준비되셨죠? 제가 비장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같이 가요. 강 여사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사장님, 제가 길 안내하겠습니다. 놈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죠. 박 실장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제 인생을 짓밟으려던 그들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차례였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병실 문을 박차고 나서는 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피해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우리는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작전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박 실장이 노트북을 펼치며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사장님, 민지가 내일 병원 로비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여론을 등에 업고 쐐기를 박으려는 수작이죠. 아주 가지가지 하는군요. 제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판을 뒤집을 타이밍이 온 거죠. 제가 사채업자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흘려 초대 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박 실장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아는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특종이 터질 테니 대기하라고 할게요. 강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디데이군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강 여사가 부른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잠시 후 민지가 휠체어를 타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는 여전히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고 복대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민지가 마이크를 잡고 가련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고 민지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링거대를 끌고 로비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깐, 그 입 다물지 못해. 제가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의 연기에 속지 마세요. 진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박 실장이 로비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민지가 낄낄거리며 실리콘으로 된 가짜배를 착용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한 번이면 그 노인네 돈은 다 내 거야. 민지가 비웃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그거 당장 안 꺼? 민지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저게 가짜 배였어?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상의를 확 걷어 올렸습니다. 이게 내 손주냐? 이 손뭉치가 내 핏줄이야? 배에 감고 있던 복대와 누런 실리콘 덩어리가 흉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하지 마. 만지지 마. 민지가 발악했지만 저는 그 가짜 배를 뜯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지의 납작한 배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실리콘 덩어리가 손주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제가 카메라를 향해 바닥에 뒹구는 가짜 배를 들어 보였습니다. 너 임신 아니었어? 영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내가 아빠 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영우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민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거 다 네 엄마 돈 뜯어내려고 한 거잖아. 너도 좋다고 했으면서 왜 이래? 민지가 영우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시궁창이 됐어. 영우가 민지를 밀쳤고 휠체어가 넘어지며 민지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바닥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개처럼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 좀 봐라, 콩가루 집안이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문이 열리며 험상궂은 남자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이민지, 요망한 년 여기 숨어 있었구나. 사채업자들이 민지를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야, 살려주세요. 민지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들 멈추세요. 경찰입니다. 때마침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지 씨 사기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에요. 저 남편이 다 시킨 거예요. 박영우가 주동자라고요. 민지가 영우를 손가락질하며 물귀신처럼 늘어졌습니다. 야 이민지, 네가 하자고 했잖아. 영우가 펄쩍 뛰며 경악했습니다. 박영우 씨도 공범으로 함께 가시죠. 경찰이 영우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영우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끌고 가세요. 제가 서리빨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우와 민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개 끌려가듯 경찰차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난장판이 끝나고 강 여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끝났어요, 선옥 씨. 아주 통쾌하게 끝났네요. 강 여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네요. 제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소 확률 100%입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영호는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그들은 항소했지만 증거가 차고 넘쳐 기각당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앞 벤치에서 박 실장과 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드디어 승리했네요. 박 실장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제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여사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네, 길고 긴 악몽 같은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습니다. 이제 누구 엄마 말고 김선옥 씨 본인의 인생을 사세요. 강 여사가 축복하듯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가식 없는 진짜 웃음이었죠. 법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제 어깨를 짓누르던 자식이라는 짐은 없었습니다. 악은 벌을 받았고 저는 제 존엄과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갔죠.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어느덧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이 불어올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버타운의 안락하고 평화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예전에 닭비린내에 찌들어 살던 김선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교양 강좌를 들으며 보내는 삶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죠. 어느 날 오후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박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묘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어요. 사장님, 차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소식 하나 물어왔고요. 박 실장이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혹시 그 아이들 이야기인가요? 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들을 떠올려도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지 말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아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박 실장이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전과가 들통나서 같은 방 수감자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답니다. 빚쟁이들이 면회 신청을 계속 넣어서 심리적 압박도 심하고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이겠죠. 박 실장의 설명을 들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그저 무덤덤한 감정뿐이었습니다. 영호는요? 그 녀석은 어떻게 지내나요? 제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는데 민지한테 바로 이혼당했고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다가 요즘은 공사판 잡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박 실장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제 발등 제가 찍은 거니 누굴 탓하겠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릴 법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동정심은 티끌만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를 예감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으흑. 수화기 너머로 혀 꼬인 목소리와 함께 질척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한 영호였습니다. 누구세요? 잘못 거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대하듯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나야, 엄마 아들 영호.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영호가 콧물 섞인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싸늘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엄마, 나 배가 너무 고파. 엄마가 튀겨준 닭강정 먹고 싶어요. 바삭하고 달콤한 그 닭강정. 딱 한 번만 먹게 해주라, 엄마. 영호가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튀겨낸 닭강정을 닭전내 난다고 무시하던 놈이 이제 와서 그 맛을 찾다니요. 미안하지만 닭강정집 김선옥은 죽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영구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마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영호와 민지가 살았던 그리고 가짜 임신 쇼를 기획했던 그 반지하 창고 앞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곧바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싹 다 뜯어 고쳐주세요. 사람이 살만한 따뜻한 집으로요. 한 달 뒤 칙칙했던 창고는 몰라보게 화사하고 아늑한 원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시장 상인의 박 사장이 지나가다 들러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김 여사님, 여기 도대체 누가 들어와요? 신혼집이라도 차려준 거야? 박 사장님, 주변에 성실한데 형편이 어려운 청년 가장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무상 임대할 겁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니 세상에, 복 받을 거야 정말. 박 사장이 제 손을 잡고 감탄했습니다. 며칠 뒤 갓난아기를 아는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꼭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아기나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그거면 됩니다. 제가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어디선가 고소한 닭 튀기는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렸을 그 냄새가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영호와 민지는 제 인생의 뼈아픈 상처였지만 그들 덕분에 저는 껍질을 깨고 나와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테라스로 올라가니 강 여사와 박 실장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안주가 세팅되어 있었고 발 아래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시장에 좀 들렀다 오느라요. 제가 자리에 앉으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자, 건배할까요? 박 실장이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건배할까요? 당연히 김선옥 씨의 새로운 황금기를 위하여죠. 강 여사가 우아하게 잔을 부딪혀 왔습니다. 좋습니다. 위하여. 쨍하는 맑은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인 한 모금을 머금자 향긋한 포도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선옥 씨,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얼굴이 아주 꽃이 피셨어. 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저 요즘 수채화 그리기에 푹 빠졌어요. 선생님이 소질 있다고 작은 전시회도 열어보자고 하시네요. 제가 수줍게 자랑했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멋지다. 전시회 열면 제가 화환 제일 큰 거로 보낼게요. 강 여사가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는 진짜 제 편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은 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테라스로 돌아오니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옥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강 여사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자신에게 건배하고 싶어서요. 제가 와인 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별을 향해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김선옥, 정말 고생 많았다. 악착같이 버텨줘서 고맙다. 이제부터가 진짜 네 인생이야. 저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마치 자유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건배. 우리는 밤하늘을 향해 힘차게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 닭 냄새가 사라지고 향긋한 와인 향기가 가득한 이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헌신적인 엄마도 억척스러운 닭집 사장도 아닌 온전히 김선옥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지금이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무치게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의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